주식 시마론, 오늘 시마론의 주제 지금 공개합니다. 숨 고르는 환율, 오버슈팅 고비 넘겼나? 현재 원달러 환율이 1원 가까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1237원 60전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환율 시장에 대해서 오늘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저희 방송 처음이시죠? 네, 처음 출연해봤습니다. 네.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긴장되신다고 하셔서 그러게요. 제가 중간에 네. 말을 더듬더라도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긴장 푸는 전문 MC이기 때문에 네. 걱정 마시고 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이 이 마의 구간에 접어드는 모습이었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200원, 1,300원 이 선은 항상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오는 구간이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 기세가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해서 지금 7개월 만에 일단 월봉 기준 이달에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는데요. 최근에 환율 시장 관심이 높아진 거 체감하시죠? 아무래도 네.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이제 기자분들께서도 이제 관련된 질문을 주시면 응대를 해드리고 고객분들이 이제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그분들께 이제 관련된 저희 뷰를 설명해드리고 세미나를 진행하는 게 일인데 문의가 확실히 많아진 거를 좀 체감을 하고 있어요. 환율이라는 부분이 이제 결제 수요 또는 뭐 내고 물량을 출해해야 되는 수출업체나 또는 수입업체들한테도 중요하고 네. 뭐 개인들한테는 환전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나의 아이가 뭐 유학을 가야 되는데 그럼 이후에 환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는 여행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들에게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이제 분야이기 때문에 요즘은 해외 투자도 많아지셔서 관심이 그럼요. 많으시죠? 네, 맞아요. 이제 내가 투자한 이제 이 원금이 어떻게 이제 보존될 거냐에 대한 부분도 환율이 꽤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서 많은 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원달러 환율 시장에는 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 거래일에 원달러 환율의 큰 폭의 하락세가 있었는데요. 어제장에 17원 이상의 급락세가 나왔고요. 거의 20원 가까운 급락. 변동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급락한 게 3월 17일에 21원 이상 급락했던 것이 있었고 2개월 만에 다시 한번 큰 폭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렇게 고공행진하던 원달러 환율이 하락 반전하면서 원화 약세에서 강세 기조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배경에는 미국 물가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요? 이 미국 물가라는 것 자체로 이제 달러가 많이 사실 결정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드리기 전에 외환 시장에 대한 간단한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환율에 어떠한 부분이 영향을 주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금리이고 두 번째로는 성장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이 전제를 깔고 가는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이후에 드릴 말씀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간단합니다. 이제 금리가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이제 그 당국의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금리란 돈의 가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국가의 성장성 면을 봐야 되는데 이 국가가 예를 들어 내년 또는 뭐 올해 하반기에 점차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라고 한다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국가에 투자를 하고 싶겠죠. 네.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채권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국가에 해당하는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려면 그 국가가 이제 운용하고 있는 그 통화가 이제 수요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성장성이 높아지거나 해당 국가의 금리가 높아진다면 그 국가의 통화 가치는 올라간다라고 지금 기본적 전제를 좀 깔고 갈게요.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부분이 사실 금리와 성장이 서로 또 연관이 되어 있어서 많이 헷갈리고 지금과 같은 이제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린다는 건 단적으로 예금보다 투자하는 것보다 예금이 좀 더 좋아진다는 거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 매력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금리를 하기 위한 차입에 돈을 많이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금리를 올린다는 건 유동성을 거두어 들인다는 건데 당연히 성장성에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이 두 개의 팩터가 저는 외환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팩터라고 보는데도 서로 이제 상반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외환 시장을 풀어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팩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 물가가 최근 가장 높았죠. 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8%대까지 기록을 했어요. 얼마 전에 이제 8%대가 사실 잘 체감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얼마 전 이제 한국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주재를 하셨는데 이창용 총재님께서 새롭게 이제 주재를 하셨죠. 거기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5%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염려를 하셨습니다. 5%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2.1%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8%다라고 하는 건 연준,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우려할 만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에 어떤 행보를 보였냐,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상당히 긴축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키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물가 금리를 꾸준히 올려왔던 거죠. 단적인 예로 3월엔 25bp, 그러니까 0.25% 금리를 올렸고 저번 달에는 0.5 빅스텝이라고 불렀던 이제 50bp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달러는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포뮬라를 기준으로 갔을 때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미국 달러의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질문 주신 건 왜 지금 최근 하락 반전했는데 왜 하락 반전했느냐? 이게 이제 미국 물가와 어떤 영향이 있느냐를 질문을 주신 거잖아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금리를 꾸준히 계속 올리려고 했는데 물가가 최근에 이제 이 물가의 피크아웃 가능성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정점을 지나는 시그널을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저희가 물가가 정점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PC라는 이제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의 그래프를 이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이제 찾아보시게 된다면 꺾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가 피크아웃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3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계속 지속이 됐어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 그래프에 이제 보시다시피 저 고점에서 좀 꺾인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 근데 저게 왜 그러면 잠깐 꺾였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저것만으로 우리가 물가가 피크아웃 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질문을 바로 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네네네. PC 물가 지수가 정점을 형성했다고 확신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확신은 아니지만 저희는 이제 추정하는 사람으로서 높은 가능성을 제시해 드릴 뿐인데 어떤 걸 기반으로 이런 가능성을 제시를 해드리냐면 사실 이거는 그냥 대표적인 인덱스 지표고 이거를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세부적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부적 내용을 좀 검토를 해보신다면 그 두 가지가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세부 내용 중에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중고차 가격이고요. 두 번째로는 임대료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작년 말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미국의 물가는 계속 높았습니다. 근데 그때의 물가 상승 요인과 지금의 물가 상승 요인은 좀 상이해요. 그때의 물가 상승 요인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고차 가격이나 임대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형성했기 때문에 물가 자체가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CPI를 점검을 해보니까 이 두 개는 오히려 둔화가 됐어요.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은 어디서 찾았냐면 에너지 가격에서 찾았습니다. 네. 근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잘 알고 계시죠, 앵커님? 예. 뉴스에서 많이 보고 계시죠? 여름이 다가와서 또 걱정이에요, 아직도. 그니까요. 예. 이게 쉽게 끝나지가 않고 있는데 근데 이제 러시아는 특히 이런 원자재를 생산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원자재 쇼티지 그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그거에 따라서 같이 딸려 올라갔습니다. 그게 지금의 물가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근데 그럼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전쟁이 혹시 계속 지속되실 것 같나요? 저요? 네. 뭐 끝나는 척 해도 그게 진짜 끝난 걸까라는 의심을 계속 하게 될 것 같고 다른 네네. 나라에 영향을 어떻게 끼칠까를 좀 예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 우려가 되게 많죠. 네. 그렇지만 사실 이 전쟁이 뭐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사람들의 확신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네. 이게 러시아도 이제 좀 더 이제 깊이 말씀드리면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이제 그 전쟁을 계속 유지할 만큼 충분하지 네. 않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전쟁은 언젠간 마무리가 될 거고 마무리가 된다면 다시 공급 쪽 이제 원자재 쇼티지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물가를 드라이브하고 있는 재료는 언젠가는 사라질 거고 그럼 전통적으로 물가를 올렸다고 했던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임대료는 이미 좀 둔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물가는 어느 정도 피크아웃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미국의 물가가 정점을 지났다라는 판단이 시장 내에 돌기 시작했고 물가가 정점을 지났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네. 사실 금리를 올린다는 건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에 마이너스적 요소를 줄 수밖에 없어요. 예. 유동성을 거두어들이는 측면이기 때문에
근데도 지금 미국이 얼마 전 FOMC 의사록에서 밝혔듯 6월, 7월 동시에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한 건 지금 8%라는 게 너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판단으로 경기의 긴축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외쳤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물가가 피크아웃이 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거 그 물가의 상승, 그러니까 금리의 상승을 꾸준히 주장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떤 시장의 흐름을 반영해서 달러 또한 금리가 그러면 지금 같은 연중 긴축적 스탠스가 계속 유지되진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에 달러는 조금은 강세 압력이 약화되었다. 이렇게 네. 지금 이 두 가지는 연결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연구원님, 그런데 EU 정상회담을 통해서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네네네. 90% 정도 네. 금지한다는 합의가 나왔거든요. 네네네. 이게 또 에너지 가격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WTI 기준으로 사실 얼마 전에 125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빠졌다가 오늘 같이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 온 수치는 117달러인데 예. 이게 WTI 기준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근데 이제 몇 가지 국가는 배제가 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헝가리 같은 국가는 이제 러시아산 원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배제를 했지만 대부분의 EU 국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가 일종의 원자재 무기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EU 입장에서는 여기서 벗어나는 게 이제 러시아의 어떤 지배권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본인들의 경제를 이제 이끌어 나가는데 좀 더 용이하다라는 어떤 판단이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금수 조치도 이거의 일환으로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전에는 뭐 지금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드스트럼이라는 가스관을 러시아가 뭐 잠갔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독일 내에 뭐 가스 가격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거든요. 이 가스 가격을 이제 유럽 가스 가격을 이제 나타내는 뭐 네덜란드 TTF라는 뭐 인덱스도 따로 있는데 이걸 그래프를 못 보여드려서 아쉽지만 상당히 고점을 찍었다가 내려오는 병두성을 되게 크게 보였어요. 이러한 어떤 부담을 좀 덜어내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합의가 좀 더 이어지지 않았나 배경을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에너지 물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저는 원자재 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단언하기는 물론 어렵지만 지금 이제 EU가 차츰차츰 러시아산 원유를 금수 조치를 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절대적인 공급량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수요 자체도 예를 들어 러시아가 얘네한테 팔지 못한다면 다른 데를 이제 선우회하는 거지. 그냥 얘네가 이제 거래처로서 막히는 거지. 이거 자체가 이제 그 공급량 자체를 줄여버리거나 아니면 전 세계의 에너지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이러한 영향력을 바로 주지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산 원유에 대체하기 위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여타 다른 에너지를 이용하려면 파이프라인 구축이라든지 다른 이제 기초 자선 설비 같은 거를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절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 긴 뷰로 봤을 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원유가 다시 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이슈만을 가지고 원유가 오를 거다 내릴 거다라고 바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요 공급단에서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인데 네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지금 환율 시장의 반응 자체는 최근에 미국의 물가 상승을 이끌었었던 중고차와 주거비 쪽이 둔화되고 그리고 에너지 가격도 정점을 형성했을 거라는 인식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조금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달러화가 약세로 또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달러화 약세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달러화 인덱스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 105달러 선까지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101달러 선으로 밀려 내려오면서 달러 약세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연구원님 의견을 좀 확인해 볼게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어떤 미국이라는 국가의 경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당연히 둘 다의 영향이 있겠죠. 근데 다만 어떤 재료가 더 큰 영향을 줄 거냐에 네. 대한 얘기인데 저는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더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달러의 약세는 이 방금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우려 말고도 이제 또 다른 뭐 유로화 얘기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말씀드리고 이거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경기 침체 우려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우려가 온다면 사람들의 투자 심리는 좀 악화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안전자산을 좀 선호하게 돼요. 내 자산을 어디다 묶어놔야 조금은 안전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자산이 달러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 내에서 뉴스 헤드라인에도 정말 많이 뜨고 있는데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건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경기 침체 우려의 근원지가 미국에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니까 달러가 약세구나라고 이해하기에는 그 사이에 그 생략된 논리가 너무 많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가장 근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금리를 올려도 아직 미국의 경제는 탄탄해. 이거를 버텨낼 체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아. 라고 연준 의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파월 의장도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표명을 했었어요. 네. 근데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조금씩 드러나고 있거든요. 뭐 단적인 예로 얼마 전 1분기 GDP 성장률 자체가 예상치를 하회했었고 최근에 나스닥도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각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니까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실적 가이던스를 좀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면들을 보니까 미국이 벌써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25% 한 번 올렸고 0.5% 한 번 올렸는데 FOMC 의사록에서 이미 두 번의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해 놓은 상황에서 이미 경기 침체 운화가 조금씩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자신했는데 미국 경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자신을 했는데 미국 경기가 살짝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시장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얘네들이 근거로 내세웠던 경기가 불안하다면 얘네들이 밀고 있는 그 금리 인상 자체도 불안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 미국 페드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 안 하냐의 여부보다 시장의 기대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시장의 기대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흔히 사람들은 이제 달러에 대해서 베팅하는 사람들 심리를 보자면 이미 FOMC 의사록에서도 두 번 빅스텝을 가능성을 내포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베팅을 해놨어요. 달러 강세 베팅을. 근데 지금 이러한 시그널이 보이게 되면 불안한 거죠. 내가 이 정도의 베팅 해놨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본인들의 달러 강세 베팅을 조금씩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는 이제 그 매수 심리에서 매도 심리로 조금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다 또는 긴축적인 어떤 모습이 좀 약화될 거다라는 어떤 기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경기 침체 우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오히려 달러의 약세 재료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 왜? 달러는 어찌됐건 물론 기축 통화지만 미국의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최근 달러가 인덱스 기준으로 약세를 보이는 이유고요. 두 번째 이제 리스크 온을 말씀을 하시는데 위험 선호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흔히 이제 저희가 리스크 온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실 달러의 약세 면을 본다기보다는 네. 달러 인덱스를 벗어나서 그러면 원 달러 또는 위안 달러 이런 이제 다른 그 통화의 페어를 두고 봤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달러 인덱스도 101포인트까지 내려왔지만 네. 원 달러도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왜 내려왔느냐를 해석할 때 리스크온이 나오는데 최근 이제 6월 1일 중국이 이제 봉쇄 조치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위안화도 요즘 강세인가요? 네. 예. 위안화가 한동안 약세를 보이다가 지금 네. 제 기억은 6.6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예. 위안화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명료해요. 봉쇄 조치로 인해서 그쵸. 중국 내 물동량이 서로 옮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경제가 돌아가질 않으니까 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봉쇄 조치가 해제된다면 중국의 경기 모멘텀이 괜찮아질 거다라는 어떤 시장 내 판단이 있고 또 인민은행이 꾸준하게 중국 내의 이제 경기 부양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중국 쪽 성장 팩터가 좋을 거다라는 시장 내 판단에 위안화가 조금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과 한국은 공교롭게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간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수출의 많은 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로의 이제 인접 국가이기도 하고 아시아권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화는 흔히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다라고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위안화의 가치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원화도 많이 그 가치를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달러 네. 환율이 내려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왜?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점차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왜 경기 봉쇄가 조금 해소가 되고 또 중국의 성장 팩터가 긍정적으로 나름 보일 수 있다라는 어떤 시장 내 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이제 리스크 온, 아까 말씀드린 위험 선호가 들어오고 이게 한국까지 좀 들어오면서 최근 코스피, 코스닥이 계속 떨어지다가 잠깐 반등을 했죠. 이거에 따른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반등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러한 리스크온이 최근 이제 원달러 환율을 해석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기 침체 우려와 리스크온, 이걸 두 개를 어떻게 달러 인덱스를 해석할 수 있느냐 말씀드렸는데, 경기 침체 우려는 달러 인덱스와 좀 연관이 있고, 리스크온은 달러 인덱스 자체만을 보기보다는 페어의 다른 통화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 우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좀 말씀드릴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환율 시장의 동향을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을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위안화와 원달러 환율을 놓고 봤을 때는 위험 자산 선호 심리도 살아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판단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연준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시장에서는 일단 기대 심리 자체가 물가가 정점을 형성하면서 어느 순간 연준이 빅스텝을 거두고 이제 어떤 점진적인 긴축으로 갈 것이라는 기대 심리도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차례 빅스텝을 했거든요. 그리고 6월 FOMC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네. 빅스텝 단행 가능성이 축소될까요? 아니면은 빅스텝을 할 거라고 보세요? 미국 연준 말씀하시는 예. 거죠? 지금 사실 연준 위원들도 고민이 되게 많을 거예요. 고민이 되게 많아서 연준 위원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크리스토퍼 윌러라는 연준 위원분 중 하나가 우리는 아직까지 50bp 인상에 대해서 우리는 견제하고 있다. 그리고 중립금리를 넘어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그 중립금리의 추정치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네. 예를 들어 2.5% 정도로 가정한다면 그거를 예. 넘어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연준 위원분들 중에 두 분 정도를 매파적으로 꼽는데, 이제 블라디 연준 총재와 이제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총재, 이 두 분인데 매파적 성향을 가진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 시장 내 영향력은 물론 이제 오늘 메모리얼 데이라 휴장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어도 엿볼 수는 있죠. 아직까지 연준이 사실 본인들의 스탠스를 완전히 180도 뒤집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왜냐하면 연준은 모든 이제 중앙은행들이 다 마찬가지로 시장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본인들의 통화정책 스탠스를 한 번에 바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시장 내에 상당히 많은 혼란을 주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과 같은 긴축적 태도를 보이기 전에는 상당히 도비시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기까지 올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걸렸어요. 저희가 흔히 베이비 스텝을 밟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조금씩의 점진적인 단계를 생략하고 갑자기 지금 빅스텝을 얘기했는데 25bp 그 스탠스를 갑자기 전환하는 거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예를 네. 들어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더 확실해지고 물가 피크아웃 가능성이 진짜 확실해져서 얘네들의 스탠스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시장과 충분히 소통을 할 겁니다. 우리는 맨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가겠죠. 야, 이거 이럴 수도 있겠다. 네. 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 이런 것 같아.를 3단계, 4단계로 거쳐서 시장에게 조금씩 주입을 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려하시는 것처럼 바로 얘네들이 빅스텝에서 아니다라고 한 번에 뒤집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거라고 보고,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면 조금 시간을 두고 차차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앞으로 연준이 긴축 속도를 가져갈지, 현재까지는 아직은 빅스텝의 그 기조를 거둘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고 연준 인사들 발언을 통해서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도 사실 빅스텝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5월 그 한국은행에서 25bp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속도가 좀 맞지 않게 되면 앞으로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원화가 다시 한번 좀 크게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수준도 1237원 선이거든요. 아직은 조금 더 내려와야 원화 강세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레벨인 것 같은데 원화 약세가 재현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우선 두 가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역전 관련된 질문이랑 원화 약세 재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역전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이미 저희 중앙은행 총재께서 이제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역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그냥 산술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7월과 8월, 10월, 11월 총 4번의 금융통화위원회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FOMC는 6월, 7월, 9월, 11월, 12월 5번의 FOMC가 남았거든요. 당장 횟수로만 따져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고 그 다음에 미국은 50bp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금리는 1.75%, 미국은 1%예요. 근데 0.75%의 이 차이는 사실 빅스텝을 연준이 2번만 밟아도 바로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금리 역전 시나리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저희의 문제는 역전돼서 문제냐가 아니고 그럼 역전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내에서의 자본 유출이 심각해질 거냐를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은행 총재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역전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거가 여파가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이제 이번 금번 금융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 전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역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아직은 탄탄하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도 아직은 튼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전된다고 해서 바로 자본 유출로 연결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예. 2018년에 한미 금리 역전이 실제로 역전된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때 채권 자금은 순유입이 됐어요. 우리나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역전된다 이꼴 바로 자본 유출 이렇게 기계식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시장은 판단을 하는 거죠. 금리가 역전됐지만 과연 두 국가의 성장성이 어떻게 될 거냐, 차후 금리가 어떻게 올라갈 거냐, 어떤 국가가 더 견조한 회복세를 보일 거냐를 기준으로 판단할 거고 우리나라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한국의 경기는 아직은 견조하다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여기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역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이게 뭐 유출이 된다로 바로 유출이 되면서 경기 우려가 이제 들어올 만큼 어떤 심각한 상황이 연출된 사례는 많지는 않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원화 약세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원화는 위험 선호 통화로 분류가 돼요. 네. 근데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경기 긴축 우려,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긴축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 긴축 우려가 된다면 원화도 그거에 덩달아서 합류해서 다시 한번 약세 압력이 기조적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글로벌 경기 긴축 우려는 지금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인 거예요. 네.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제 비용 상승을 바로 이끌어내고 있잖아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경기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곳은 지금 유럽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유럽은 러시아의 꽤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러시아 이 사태가 장기화가 된다면 유럽의 경기 팩터 자체는 둔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올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경제는 도미노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비용 상승의 그 어떤 우려가 계속 발생할 수 있고 유로와 비슷한 논리로 그리고 이걸 넘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계속된다면 공급망 차질 이슈도 꾸준히 지속될 수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물론 회복 단계이긴 하지만 코로나가 극심한 상황에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이미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A 국가에서 생산을 해서 B 국가로 전송해주는 이 체인 자체가 지금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국 내에서도 이제 물류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게 장기화되고 있다면 점점 경기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회복 속도가 둔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A국, B국, C국에서 조금씩 발현이 된다면 글로벌적으로도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우려는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화는 위험 선호 통화이기 때문에 원화에 대한 베팅이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네. 그럼 원화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시나리오는 원화 약세 재료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식량 쪽 문제인 것 같아요. 식량은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인데 이 두 개는 아무래도 그 땅이 넓다 보니까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곡창지대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파종기가 지났어요. 네. 전쟁을 이미 하면서. 지나버렸다고 네. 하고요. 그리고 전체 그 밀 파종 그 전체 비중 가운데서 예년 하던 그 비중 중에서 한 절반밖에 못했다고.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네, 절반도 못했고 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거기다 예. 전쟁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식량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방 경직성이 있어요. 가격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올라가면 떨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네. 올해 농사 못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예. 올해 농사 못했다고 그 다음 달에 하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 가격이 올라갔고, 네, 식품 가격이 올라간 상황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비슷한 논리상으로 이제 네. 결국에는 둔화 우려로 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네네. 예. 뭐 그리고 다른 요인들이 있지만 이거를 다 설명드리기에는 지금 너무 이제 말씀이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네. 우선 이 두 가지를 저는 꼽고 넘어갈게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원화 약세 공포가 재현될 가능성은 글로벌 투자 심리가 위험 회피로 돌아선 순간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발현될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물가에 있다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물가를 자극하는 변수들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던 것이 첫 번째로 일단 전쟁이라는 점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또 환율 시장 관련해서 체크 포인트는 뭐가 될지 정리를 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한국금융통화위원회가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창용 총재님께서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5%대를 이제 예상을 하는데 높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보다는 물가를 좀 더 초점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성장을 완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또 왜냐하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나라 수출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수출은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물건을 사주는 다른 이제 여타 국가들의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도 지금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경기 모멘텀상 우리나라의 수출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리는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다. 그래서 성장과 물가를 동시에 잘 케어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듯한 이제 모습을 많이 보이셨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강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빅스텝을 갑자기 시장과의 소통도 없이 말씀을 하시겠다. 그리고 이제 그걸 단행한다라는 가능성은 저는 우선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융통화위원회 내에서 금리 인상을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할 거라고 판단을 당연히 하고 있는데 우선은 0.25bp, 그러니까 0.25%, 25bp 정도 금리 인상을 하고 그거에 따른 추가적 여파를 조금 이제 당국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지 않을까, 모니터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국의 성장과 금리라는 변수를 반영하는 환율 시장, 그리고 그와 관련한 글로벌 경기, 또 물가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충분하게 좀 확인해 본 것 같습니다. 오늘 NH성물의 김승혁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또 빨리 마무리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내용들 확인해 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투자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더 글로벌 주식시장에 더 크게 펼쳐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연준의 긴축에 움츠러드는 자금의 움직임이 나올지 연준의 스탠스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심화론이었고요. 저는 수요일 선거 지나고 목요일 심화론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